오월동주 들어보셨죠? 그죠?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오월동주. 그래서 그 영화 제목에 빗대서 제가 표현하자면 적과의 동침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치열하게 경쟁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끼리 등을 돌린 채 같은 배를 타고 가지만 마음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어느 순간 틈을 봐가지고는 저 습격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위태위태한 상황을 비유할 때도 오월동주를 씁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수끼리 같은 배를 타고 간다. 참 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그죠?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타긴 하지만은 이 오월동주라는 유명한 고사성어는 오나라하고 월나라 두 나라의 반세기에 걸친 무한 경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단어까지 나왔냐 그러면 오월춘추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 이 오월동주 이야기는 춘추시대의 막바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초기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특히나 이 오월 두 나라의 그 오월춘추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자격들을 동원한 암살과 그 다음에 원한과 복수 그 다음에 공신들 숙청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흥미라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드라마라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한번 인재들 한번 볼까요? 숱한 인재들이 출연했다가 사라졌는데 그 가운데 인재하면은 합류하고 부차, 구천 이 세 사람은 뭘로 유명합니까?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로 유명한 이 오나라 월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왕들이죠. 요즘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오나라 왕을 도와가지고 오나라를 초창기 폐주로 만들었던 천하를 제패하게 만들었던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 오자서라는 인물입니다. 오자서는 복수의 화신입니다. 뭡니까? 오자서는 원래 초나라 출신입니다. 초나라에서 그 초나라 평왕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하고 형님이 살해당하는 그런 비운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한을 품고 초나라를 탈출해가지고 오나라로 건너와서 이 함려라는 사람입니다. 함려라는 사람이 공자 시절에 광이라는 인물입니다. 공자 이름은 광인데 그 당시에 왕이 료라는 왕이었습니다. 오나라 왕 료를 암살합니다. 오자서가 자객을 빌려가지고 그 자객이 누구냐 그러면 전제라고 하는 자객입니다. 그 밑에 전제 그 자객은 자객 열전을 보면은 이제 전제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문학적입니다. 아주 그 소설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오자서가 전제를 이제 오나라로 와가지고 오자서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보고 있을 때 전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제를 나중에 그 함려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 왕 료를 암살하게 하는데 이 전제가 어떻게 암살하냐 그러면 그 오왕 료의 기호 있죠. 뭘 좋아하는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 요리를 좋아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요. 그 호수 옆에 가가지고 큰 호수 옆에 가가지고 물고기 요리를 천하에서 제일 잘하는 물고기 요리사로부터 물고기 요리를 배웁니다. 몇 달간에 걸쳐가지고 정말 누가 먹어도 그 맛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물고기 요리를 배워가지고 전제가 그러고는 오왕료를 암살하러 가는데 그 함려가 오왕료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암살하려고 그랬죠. 오자서는 지하에다가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전제는 물고기 요리를 갖다가 오왕료에게 바칩니다. 그 물고기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다가 칼을 숨겨놨습니다. 워낙 오왕료라는 사람이 이 경계심이 아주 치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자기한테 접근하는 사람은 다 몸수색을 하게 합니다. 측근들한테. 그러니까 전제도 몸수색을 당해야 되니까 죽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다가 요즘까지 금속 탐지기가 있으면 걸리겠죠. 그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물고기 요리한 뱃속에다가 칼을 감춰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문을 통과해서 왕료에게 물고기 요리를 바치는 척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칼을 꺼내서 왕료를 가슴을 찔러서 죽이는 그런 아주 그 문학적 색채가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전제입니다. 오자서 그렇게 전제를 이용해가지고 함려를 왕위에 올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범려, 이쪽은 월나라 사람들입니다.
월나라 쪽 사람으로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법료하고 문종이죠. 그리고 법료가 월나라가 처음에는 오나라에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항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바로 와신상담이죠. 재기하기 위해서 오나라 왕의 그 당시의 왕은 이제 부차입니다. 함녀의 아들입니다. 부차의 심기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미인계를 동원하는데 그때 월나라에서 오나라로 팔려서 간 미인이 서씨라는 여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중에 법녀가 하도 그 서씨를 이용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그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서씨를 빼내와서 서씨를 데리고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설입니다만 아무튼 서씨도 중국 4대 미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서씨는 가장 오래된 미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미인입니다. 그 월나라의 서씨 춘추시대 때 4대 미인 하면은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 때 흉노에게 시집간 팔려간 왕소군이라는 그 미인이 있죠. 또 한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미인 초선이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시대 때 양귀비 이 4명의 미인을 4대 미인이라고 부르는데 뭐 서씨가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엮어나가는 과정이 역사가 바로 5월 춘추고 그 5월 춘추를 대변하는 고사성어가 5월 동주입니다. 여기에서 별의별 고사성어들이 다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3가지입니다. 와신상담, 토사구팽, 어복장금. 아까 전제가 물고기 뱃속에다가 칼을 숨겼다 그랬죠. 그게 바로 어복장금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5월 동주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미난 역사적인 사실을 읽으시면서 이 서로서로를 없애려고 서로서로 멸망시키려고 무한 경쟁했다. 그것도 무려 50년 동안이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자선은 결국은 그 부차가 보낸 칼로 그게 이제 총루검이라고 하는데 총루검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함려 때까지는 사실은 그 오자선은 1등 공신으로서 천하를 진짜 나누어 가지자고 권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 아들 때 들어옴으로써 이 서로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1세대 창업주 밑에서 창업주를 도와가지고 조직을 일궜던 원로 공신들에 대한 우대가 그 다음 때 2세대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흐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대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5월 동주, 5월 춘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부차하고 오자서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 세대가 달라짐으로써 나오게 되는 충성심의 차이와 그 다음에 친밀도의 차이, 신뢰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대가 달라지게 되면 원활한 신진대사에 따라 가지고 인력을 교체해 줘야 된다는 게 현대 논리, 현대 조직 논리로서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법료가 얘기했다시피 토사구팽 이야기입니다. 토사구팽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법료하고 문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법료가 서씨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사라졌다, 은퇴했다라는 이야기도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죠. 그죠? 충분한 대가를 치러주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법료의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비입니다. 백비는 간신입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오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1등 공신이죠. 멸망의 1등 공신인데 나중에 백비는 월나라 왕에게 그 구천에게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천을 도와주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내부의 첩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구천은 백비를 죽여버립니다. 왜? 너 같은 인간을 살려두게 되면은 우리 쪽에서도 또 배신하게 될 인간이 나오게 되지 않냐라고 해서 한 조직을 배신한 인물의 그 말로를 보여줍니다. 백비라는 인물은. 그러면 전제는 자객이긴 합니다만은 요리도 또 마찬가지로 자객입니다. 요리라는 인물도 또 한 번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자객인데 이 전부 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가지고 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기호까지 다 파악한 끝에 그죠? 방법까지 다 만들어내서 어복장금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메시지를 전제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5월 춘추 5월 동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그 새로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그 역사를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역사의 생명력이 영원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역사라는 게 뭡니까? 팩트 아닙니까? 그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대한 해석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우리 조직의 논리나 또는 나의 상황하고 맞춰서 새로운 해석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고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지고 역사의 생명력이 오래 간다고. 또 거기서 우리가 통찰력과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성공과 실패에서 통찰력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동주와 5월 춘추 이야기도 이제는 막연하게 적과의 동침, 상호 경쟁, 뭐 서로를 죽여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살벌한 경쟁이 아니고 상호 합병이나 상대를 소멸시키는 그런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경쟁 관계가 설정이 필요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대한 영감과 통찰력을 얻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관계의 문제, 이 주인공들의 관계의 문제를 좀 새롭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본 겁니다. 역사는 항상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